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녀의 장래에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녀가 충분히 자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읽고 싶은 걸 읽게 해주세요. 부모는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주고 싶겠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태반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나요?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미 바둑 챔피언을 이기는 상황에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히려 잘 놀고 잘 즐기고 감정 표현을 잘하고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생기겠죠.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게 잘할 수 있고 과학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자는 우대받는 사회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닐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를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이정모입니다. 네, 다시 이정모님과 함께 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투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제목이 헷갈리네요. 저도 과학은 처음입니다만 뭐 이런 네. 느낌이랑 좀 헷갈려요. 네, 그 비슷한 책에 사계절 이 책 나오자마자 예. 조금 있다가 사계절이냐 4월의 책에서 네.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이라는 아. 그런 게 또 나왔어요. 아. 제 책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네. 저도 헷갈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저도 과학책은 처음이어서 어렵습니다만 뭐 이렇게 조합해서 더 어려운 네, 네, 사람들도 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다만이 요즘에 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부담스럽지 않고. 네. 네. 그럼 우리 이권의 책 얘기도 또 많이 나눠볼까요? 굉장히 저는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생화학 전문 약간 화학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굉장히 영역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부하죠. 네. 네, 공부하는데 저는 일단 교양과학서는 분야 가리지 않고 다 읽고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교과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출판사를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목에 따른 과학 교과서는 하나쯤은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분야의 대학 교과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책은 대학 교과서예요. 그래서 지질학 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지질에 관한 다양한 교양서도 있지만 지질학과 학생들이 읽는 1학년, 2학년생들이 읽는 교과서가 있어요. 네. 그 교과서에 사실 모든 건 다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 근데 학교에서도 그 양이 많으니까 다 배우고 넘어가지 못하죠. 네. 그 재밌는 건 물리학과 학생들도 자기 교과서를 자꾸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교과서인데 사람들이 교과서가 좀 친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른 교양과학서를 읽는 거죠. 하지만 교양과학서를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교 교과서만큼은 알아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봅니다. 교과서 좋아요. 싸고. 네. 이 책에 처음에 보면 암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런 거. 암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암기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은 구지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30분이면 1시간이면 앉아서 뭐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뭐야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어제 터무니없이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물질 무슨 색깔부터 해요. 네. 나 그걸 도대체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죠. 딱 넣었는데 뭐 나왔다. 솔직히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굳이 독일까지 유학 올 때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암기 많이 시킨다. 예. 근데 되게 독일까지 유학 올 때는 독일은 뭔가 선진적인 이해 중심의 교육을 할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한국은 더 많이 암기 시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어디서 듣고 왔냐는 거예요. 학습은 암기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예. 책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자꾸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너 머릿속에 옮겨놔야 창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창의성이란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미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것들인데 이걸 새롭게 조합하고 새롭게 뭐 다른 면에서 봐서 편집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그건 창의성인 거죠. 그러려면 일단 암기를 해야 된다. 너 구구단 왠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암기에서 불편한 친구 있으면 우리가 수학에서 구구단을 이해했습니까? 암기했지. 네. I am a boy, you are a girl 할 때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냐? 그냥 아이버 보이 외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다 저절로 암기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 암기한 말들이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돼서 창의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암기는 아주 나쁜 거. 그 구식.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외울 필요가 그걸 있나? 외워야 되냐? 네. 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저는 기본은 암기라 생각해요. 일단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창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학자들 보면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왜 해야 되냐면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요. 무턱대고 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구구단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세계 3단 할 때는 세계들 묶음들 막 보여주잖아요. 네. 예, 예.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체계가 있어야 암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암기가 그냥 선순환이에요. 많이 잘 이해하면 암기하기가 좋고 잘 암기하면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쭉 오는데 암기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그 단계를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암기에 머무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암기 없이 새로운 생각은 생길 수 없어요. 네. 저희도 이 책을 읽고 이걸 암기하기는 어렵고 메모라도 해서 그쵸. 전달을 해야 수치라든지 또 정확한 지명이나 네. 어떤 사건의 그런 개요 같은 것들을 정리가 안 되면 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창의력은커녕. 그것도 일종의 암기네. 네, 요즘.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 예. 정리하고 메모라도 해서 또 예. 외우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일종의 어떤 편견 같은 걸 좀 깨주는 내용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네. 암기에 대한 것도 어. 사실 저희가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외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외워. 이런 식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좀 신물이 났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거 신물이 났죠. 음. 근데 그게 저도 보면 선생님 때 저는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한테 정말 좋아하는데 네. 생물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음. 그리고선 그렇게 배우니까 암기가 싹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잘 암기시킨 분이 전 종로학원 재수생 종로학원 다녔는데 네. 종로학원에 조용호라고 하는 화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은 뭐잘 가르쳐서 암기시킨 게 아니라 정말 재수생들 머리 때려가면서 주기율표를 다 암기시키셨어요. 근데 일단 주기율표를 암기하고 나니까 예. 이제 모든 화학 반응과 뭐 반응성, 산성도 이런 게 한 거 쫙 꿰어지는 거예요. 아, 적어도 산수하려면 뭐예요? 구구단은 암기해야 되는 거고 영어 하려면 비동사 전기대명사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화학 하려면 주기율표 정도는 암기를 해야 그다음에 확 성장하는구나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생물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성과 열성은 없다 해서 저는 여기서 내가 알던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굉장히 곱슬머리거든요. 예. 곱슬머리가 우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곱슬머리입니다. 예. 미안해 얘들아.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네. 뭐 스타일링 하려면 자기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 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곱슬머리여서 네. 뭐 이렇게 선배들이 너 빠마하고 왜 오냐고 학교에 막 혼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막 파마한 거냐고 그런 식으로 되게 지탄을 많이 받아서 곱슬머리 우성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대머리 우성이잖아요. 아 우성인가요? 네, 대머리 우성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이고 네. 동생들도 대머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저도 한때 머리가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날거뵙게 다시 대머리가 되기 시작해서 다행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저는 외꺼풀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이에요. 그런데 속눈썹이 무지하게 길어요. 네. 또 그것도 우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성과 열성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웃긴 게 이런 거죠. 오른손잡이가 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가 열성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왼손잡이 되게 부럽거든요. 왼손잡이는요. 왼손으로 다 잘 써요. 그리고 이미지가 좀 뭔가 천재 기운이 살짝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좀 멋있는 느낌, 네. 약간. 근데 저는 오른손밖에 못 쓰는데 내가 왜 더 우성이어야 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유전학자들이 이건 잘못된 표현들이다. 우성 열성 해버리니까 일단 안 좋은 생각이 뭐냐면 우성은 좋은 거, 열성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한자 단어 자체에서 그쵸. 오는 그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차별하게 된다. 예. 그 잘못된 용어 때문에 차별하게 되니까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과 잠성이라는 얘기합니다. 현성은 이제 나타났다는 뜻이고 잠성은 잠재했다는 뜻이잖아요.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머리. 근데 내가 대머리 유전자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으면 나타나는 거고 어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란 콩, 초록콩, 노란 콩, 아주 둥근 콩, 쭈글쭈글한 콩. 네. 이렇게 둥근 콩인데 둥근 콩은 당연히 거기 많은 우성인 형질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열성 형질도 있는 거예요. 라지알 스모랄이면 그렇죠. 네. 둥글게 나타나잖아요. 예, 예. 근데 라지알 스모랄일 때 라지알만 둥근 것만 나타나고 스모랄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성 열성으로 표현하지 말고 나타나는 형질 라지알은 나타나는 형질 둥근 거다. 스모랄은 나타나지 않는 형질 쭈글쭈글한 거. 그걸 잠성이라 하자는 네. 거죠. 네. 스모랄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하게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나 바꾸는 게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삶도 많이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 주변에 보면 생맹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생맹인 사람은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물학과도 못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생물학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 보니까 생맹인 거예요. 군대 갈 때 알게 됐어요. 근데 걔는 뭐냐면 대학 다닌 동안에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단순하게 초록색과 빨간색을 아주 편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색각 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색깔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분하는 거를 우성이라고 했고 구분하지 못하는 걸 열성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다면 구분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생명과 우리가 보는 것도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색깔을 다른 생명이 못 보기도 하고 다른 생명들이 보는 거 우리가 못 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다 다양할 뿐이란 거죠. 근데 이걸 차별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그다음에 뭐 종교적으로 소수인 사람이든지 인종적으로 소수이든지 아니면 성적 정체성이 소수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이 소수화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에 근원에 우리가 유전적에 우성과 열성이라고 구분하는 게 밑에 기반에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우리가 우성과 열성이란 말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뭐 인종을 차별하는 것들도 없었을 없었겠죠. 것이고 네. 이렇게 왔을 텐데 과학자들이 잘못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유전학자들이 우성과 열성을 쓰지 말고 잠성과 현성을 쓰자. 얘기가 딱 많이 되는데 아직 그 유전학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근데 들어봤어요. 이 책을 통해서. 빨리 바꿔야죠. 근데 저는 현성과 잠성도 약간 일본식 느낌 나고 그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딱 정확하게 일본 사람 표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같은 그 맥락에서 그 한국 우리 수포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수학 용어 때문이다. 예. 그런 말씀도 또 하시던데. 맞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 어려워요. 수학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거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미분과 적분 빼버리자. 미적분 빼자. 미적분 빼고 네. 수학 쉽게 좀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네. 평생 살아보니까 미분 적분 필요 없더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때 교과서도 그냥 빠질 뻔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잘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되게 풀 수 없는 문제에 많이 봉착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근데 힘겹게 풀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 풀지 못하고 과연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답이 있는 건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내 삶의 연습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게 전 학교 다닐 때 미분과 적분이었어요. 미분과 적분을 정말 어렵게 풀어내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풀어내기를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못 푸는 문제가 있다. 내가 못 풀어도 다른 사람들은 풀더라.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자꾸 수학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니까 수학을 쉽게 만들면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없어 하는 이유는요.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줄 세우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줄 세우기 교육을 하면 수학이 아무리 어려운 걸 빼도 미분과 적분을 빼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네. 꼬아서. 그래야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변별력을 높이기 네. 위해서. 근데 아예 어려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자존심이 상승해요. 이거 어려운 거야. 네. 근데 쉬운 거를 꼬아서 내서 틀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짜증나고 막 분노하게 되고. 난 이것도 못 풀었어. 약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꼬은 거야? 막 이런 화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영어라든지 애들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 있잖아요.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점수로 수미양과 1등부터 꼴등까지 내지 말고 패스 non 패스로 합격, 불합격을 하면 어떨까. 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운전이 되게 우리 삶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운전을 할 때 넌 운전 1급, 2급, 3급, 4급, 5급 수미양가 주지 않잖아요. 합격, 불합격이잖아요. 그 최소 점수만 넘어가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00점 맞았다고 자랑한 친구 가끔가다 있어요. 나는 그 100점 맞았어. 그러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60점 맞아도 되는데도 그걸 왜 쓸데없이 100점을 맞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립박스 받잖아. 운전대 잡는 건 매한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아이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바꿔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장 성공한 데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오려면 일단 공부 무지하게 잘하는 친구들 모아놨잖아요. 그쵸. 상위 1% 애들 모아놓고서 거기서 ABCD 나누는 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뭐 감추가 안 보여주고 맨날 1등 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꼴등하면 좌절하고 자살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카이스트에서 학생도 많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뭘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최소 기준만 정해주고 요만큼만 넘으면 돼. 의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치료하는 데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ABCD를 없애고 패스, 논패스를 바꿔서 전공을.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딴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게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나보다 성적이 좋을까 봐 못했는데 이제는 합격하면 되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좋은 방법이다. 진짜 제 지금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모든 학생을 줄을 세워야 되냐. 독일이 봅시다. 독일이 학교 차별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없어요. 그냥 나 국립대학에 그냥 우리나라 뭐 스카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학력 순위 떨어질까요? 대학 순위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네. 독일은 모든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대에 안 드는 대학이 거의 없잖아요. 네.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근데 왜 우리는 그 옛날 방식으로 채택해서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다 줄을 세우니까 예. 내가 저기 간 적이 있으니까 연대 의대에서 애들 학생들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원이 없는 애들 행복한 애들이겠구나. 근데 이 친구들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나 그날 감기가 안 들었으면 서울대 의대 같은 거였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맥주 마시는데 얘들은 뭐가 더 어렵겠어. 뭐가 더 행복하겠지. 근데 그 친구 똑같아요. 원래 법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부에 들어와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하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줄만 안 세우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경쟁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닌데 수준이. 더 나아졌는데. 그렇죠. 우리는 60년대 70년대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이만큼 완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애들 얼마나 괴롭혀요. 그때 다 서울대 가라고. 근데 내가 그러거든. 야, 네 애 죽어도 서울대 못 가. 그래도 그리고서 좀 더 괴로워하고.
네, 참 더 심한 얘기도 많은데 참겠어요. 화난 얘기도 많거든요. 네, 네. 해주세요. 왜 참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이거 팟캐스트인데 뭐. 네. 네. 애가 고대를 갔어요. 네. 예. 애가 고대를 갔는데 자살했어요. 아이고. 부모님이 다 서울대 출신이야. 음. 근데 엄마가 그런 거지. 너 언제까지 고대 계속 갈 건데 빨리 반수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러니까 딴 집은 너무나 그 집이 부러운 거예요. 야, 애가 고려대학을 갔구나. 근데 이거는 고대 때문에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예. 근데 딱 그 어머니 말씀 듣자마자 너무 답답함이 네. 확 느껴져서. 근데 그런 네.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각자 또 부모님도 사실은 뭐 그게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좀 잘 됐으면 네. 그 마음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압박이 됐던 거고 네. 또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고 예.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점에서는 우리 애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애들이 뭐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인데 어느 갑자기 수학 과학 안 하고 첫째는 미술하고 둘째는 이제 대중음악 한다고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죠. 야, 아빠가 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네. 둘째가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랬잖아.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래서 나 지금 음악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쉬운 거 나중에 할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너스레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러죠. 이렇게.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네.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그랬대요. 내가 그 말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맥락이 꼭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왜 오늘의 행복을 포기했냐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오늘 행복은 지금 피아노 치면서 작곡하는 게 오늘의 행복인데 왜 아빠는 이걸 포기하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 음악 하고 싶으면 대중음악 하고 싶으면 너 공대 가라. 공대 오빠들이랑 같이 해. 그러니까 그 왜 나 내일 걸 그래. 나 지금 해야 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반대했었거든요. 네. 아니다 이거 하라 그랬어요. 애들 오늘 행복하다는데. 참 대단한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미래에는 지금 그렇게 미술이나 음악이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을지도 근데 모르. 미술과 음악이 솔직히 네. 더 좋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공부는 재능이 없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구, 과학적 재능. 아까 어째 똑똑하게 되더라고. 근데 음악, 미술, 예술은 정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예술은 노력 갖고만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은 노력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끈기도 노력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능 같아요. 네.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재능에 있지 않다. 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 습관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빠한테 받은 거죠. 우리 애들이. 네.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네. 네. 저는 이 민폐와 특수 상대성 이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막 설명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도 계속 통화를 하시다 전화를. 맞아요, KTX 맞아요. 안에서. 네, KTX 안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휴대폰은 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얘기하자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KTX 많이 타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KTX에서 근데 어서 방송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나가서 하려고. 근데 KTX 안에서 통화 정말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월요일날 제일 힘듭니다. 월요일 왜 힘드냐면 월요일날 아침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타세요. 네. 그래요. 목사님들이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교회 다녀요. 평생 기독교를 살았는데 네. 목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전화 좀 하지 마시고 다 앉아서 다 이렇게 무슨 장로님 무슨 목사님들 막 얘기하시는데 또 다 들리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무궁화를 가끔 탈 때 있거든요. 네. 네. 무궁화는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어. 근데 무궁화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KTX 시끄러운 소리는 거슬리더라고요. 왜 그런 왜 무궁화 탈 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일단 무궁화 탈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가벼워요. 승객들 자체가 마음이 가볍고 얘기도 크게 먼 자리 사람들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KTX를 탈 때는 이제 점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뭔가 하러 가야 되는 거고 네. 값도 비쌌고 막 네. 그러는데 그리고 좀 싸서 그런가? 어쨌든 거기서 비싸더라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하죠. 특실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확실히. 특실 조용해요. 근데 특실에서는 근데 또 그래요. 특실 탔을 때 누가 전화하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해요.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당신 전화 들으려고 이 택시 탄 거 아니다. 택시 조금 더 2만 원 더 주고서 뭔가 당당해져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특실에서 네, 보통실에서는 정말 그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 선생님 뵈면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유머러스한 사람이 유전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그 얘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를 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머는 몇 단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방송을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네. 텔레비에. 근데 그 때문에 같이 하는 패널들, 사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 봤더니 개그맨들이에요. 너 개그맨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송은이 씨, 노홍철 씨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양세형 씨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양세 바리. 그 다음에 저한테 가장 감동적이었던 분들은 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게 누구예요? 출산두라? 아, 네네네. 그분 정말 되게 울 뻔했어요. 그분의 이제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책 프로였는데, 예. 그러니까 깨달았죠. 사람을 웃기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내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반도 책의 기반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딱 카메라가 돌아가면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나한테 막 감동을 주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바닥을 깔죠. 근데 자기의 역할이 내가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 평상시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건 뭐라냐면 자기를 부른 이유가 뭐겠냐. 이 프로에서 자기의 캐릭터는 당신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깔아줘야 너희들이 뜬다는 거죠. 네. 자기가 우리가 더 뜨면 당신들을 왜 불렀겠냐.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웃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층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웃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기다는 말 들으면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아주 즐거웠던 일이 뭐냐면 내가 잠을 콕 자고 있는데 코 골고 자는데 코 골면서도 남 이야기하는 게 들릴 때 있잖아요. 둘째 딸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소리도 들리고 내가 코 골면 자고 있는 애들 내가 다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애가 그러는 거야. 아빠가 코를 콕 골고 자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엄마 들은 거죠. 저 집사람 되게 이쁘거든요. 아니 엄마는 이렇게 엄마처럼 이쁜 여자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마야 당연히 너는 엄마가 너희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너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하다가 애가 그냥 계속 안타까우면서 막 그러니까 도대체 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냐면 아빠가 좀 웃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서 내가 코를 고는 거 딱 멈춰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약간 남편과 결혼한 날 선택한 이유가 웃겼어야? 뭐 다른 근사한 이유가 없이 웃겨서야 하는 건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안심이 됐어요. 그래 웃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하면서 다시 코를 고면서 잤던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코를 고는 거 딱 멈춰서 둘도 혹시 아빠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깜짝했는데 다시 코를 골길래 안심했는데 다 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웃겼다니 고맙다. 네. 근데 진짜 잘 웃기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센스 있게 딱 웃기는 분들 있잖아요. 남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온화하게 그런 거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왜 아재 개그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아재 개그가 통하지 않는 세대가 있겠지만 제 세대 중에 저는 아재 개그를 잘 못하는데 아재 개그를 하는 친구 선후배 있어요. 예. 딱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개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예. 빠시 형님이 아재 개그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이 저도 그 세 분이 있는데 정말 아재 개그 많았는데 그 다음 똑똑하던 게 뭐냐면 아재 개그를 하는 데와 안 하는 데를 완전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젊은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되게 우리 또래 정도 있으면 아재 개그를 막 사람도 웃기는데 아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똑똑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는데요.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진실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재 개그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 그 토마다 생각나가지고 제발 내야 나대지 마. 그렇게 되게 할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재밌었어요. 안 근데 웃기네. 가끔. 네. 나 웃긴 사람 아닌가 봐. 음. 어쨌든 미세먼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미세먼지 꼭 하고 싶은 얘기죠. 네. 네. 우리 저희가 로사님이 미세먼지 집착녀거든요. 굉장히 아, 관심이 그렇군요.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맞죠. 아무래도 네. 너무 힘들어했고 저희도 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지금 4월 들어서 막 꽃피고 공기가 조금 대부분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착각인가요? 완전한 착각이죠. 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저희는 대체로 구글 지도였나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 보면 꼭 마치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다. 오는 것 얘기하잖아요. 같아요. 네. 중국. 근데 또 사실은 제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모든 집집마다 석탄 뗐어요. 제가 아까 보일러 얘기했잖아요. 보일러 패스도 여전히 석탄을 뗐거든요. 연탄. 네. 집집마다 연탄을 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가운데 살았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게요. 88 올림픽 때 서울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 기간에 서울에 있는 모든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목욕탕들이 석탄 떼가지고 물 데웠거든요. 근데 그 서울에 너무나 공기가 안 좋으니까 목욕탕이라도 또 쉬자. 그때 온 국민들이 다 총화 단결해서 네. 나라의 일이라고 열심히 협조했다니까 목욕탕을 닫았죠. 다행히 여름에도 큰 일은 없었어요. 예. 남산의 그 남산탑을 못 본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져 보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1995년부터 PM10 측정했어요. 네. 1995년과 2016년 비교해 보면 78에서 한 48로 줄어들어요. 한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치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측정을 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건수표 교수님은 1986년부터 측정했어요. 네. 그때 한 108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한 28 정도로 줄었거든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릴 때 미세먼지란 말도 없었는데 네. 미세먼지란 말이 생긴 게 1994년이에요. 그전엔 미세먼지란 말도 없었고 초미세먼지 측정한 게 2015년부터니까 그전엔 당연히 없었죠.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사상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게 공처 측정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매년 초미세먼지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너무 높아지진 않았다. 내가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속도의 줄어든 속도가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3년 동안 줄어드는 게 정체돼 버렸어요. 쭉 줄어들다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왜 석탄 활조 줄이고는 왜 안 줄었지? 그게 클린 디젤 정책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클린 디젤 정책을 전 정부에서 썼잖아요. 갑자기 디젤 정책이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디젤 정책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너는 자꾸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 어릴 때 안 그랬어 해버리면 정치인들이 쫄잖아요. 네. 지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지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어떤 줄어가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걸 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린 중국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가 28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네. 미터 3승당. 만약에 중국이 90%라면 원인이 한국의 원인이 10%겠죠. 중국의 원인이 90%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중국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공기는 남극 같아야 돼요. 매우 좋아져야겠죠. 네. 그럴 리도 없잖아요. 우리 남극 같지는 않죠. 중국의 원인이 80%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래 공기 중국이 없다면 우리나라 공기는 아이슬란드여야 돼요. 그럼 많이 내려 중국의 원인이 50% 우리가 50%다. 그건 중국이 없다면 우리나라 공기가 독일 같아야 돼요.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하면 손에 가슴을 얹을 수 없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독일만큼 공기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중국이 50%는 안 넘을 거다. 그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이 그 사람들 아직 불편한지 몰라요. 네. 불편한지 안성이 바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공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짜져가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에너지, 어떤 그 친환경적 에너지 때문에 이런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훨씬 좋죠. 석탄화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들이 조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공기청정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공기청정기 만들 때 초미세먼지 생깁니다. 네. 미세먼지 생기고요.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또 미세먼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발생한 걸 해결하지 말고 발생을 줄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편해지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랑 낮은 날, 높은 날이 더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생기는데 대기가 정체해서 높아진 거거든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날만이라도 차를 안 타는 거예요. 강제 짝수 올 때만 해도 확 낮아집니다. 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가 불편하다면 우리 삶들 불편함을 간수할 필요가 있죠. 잘 못하면 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어머니 병원도 가야 되고 장도 봐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평만 하면 해결점이 없다. 좀 우리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자. 그래야지 미세먼지가 싫다면. 네. 공기가 좋아지려면 좀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자. 네.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네. 그 아까 서두에 읽어주신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질까봐 우리가 좀 뭐랄까 무용한 인간이 돼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 굉장히 요즘 많이 받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 네. 전 자본주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다 생산을 해버리면 네. 노동자를 만약 극단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다 인공지능 로봇으로만 생산했다.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란 것은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8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던 걸 4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으면 되지. 아주 그 전략을 해서 네. 노동시 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약간 약오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2시간 일하느라고 100만 원 받아갈 바야 나오지 마. 내가 그냥 돈 줄게. 괜히 회사 나오면서 노동조합 만들고 하지 말고 그냥 돈 줄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그 기본소득이 되겠죠. 전 줄 테니까 이거 소비하면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직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풍성히 하고 세상에 대한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 아주 좋은 안이 그 빌 게이츠의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세를 걷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전락한 생산비만큼을 로봇 세금으로 걷자. 네. 이렇게 로봇 세금을 걷자니까 어떤 철학자가 되게 반대하더라고요. 로봇 세금 거두면 안 된다. 로봇에게 세금을 거두면 로봇에게 권리를 줘야 되잖아.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동차세를 걷는다 가지고 자동차에게 권리를 주지 않잖아요. 네. 자동차세를 누구한테 걷습니까? 자동차한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받는 거지. 로봇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에게 받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은 소유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전락한 만큼을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으로 공공 영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자연과 마을을 보살피고 가꾸고 노인 보살피고 애들을 키우는 일을 하게 하면 되죠.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저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세상을 잘 돌아갈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확 줄 거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살면서 우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노동시간 너무 많거든요. 주 52시간도 길어. 그래, 이것도 줄여야 돼.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과도기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기본소득이에요. 네. 과도기적으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특수한 일부 사람들만 일자리를 먼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난 그 부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난 궁극적인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호 장치 정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도 공헌은 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4차 산업의 핵심 그것을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더 좋고 깊고 넓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위해서도 우리가 더 깊고 넓고 좋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할 때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투표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게 종속될지도 몰라요. 이미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플랫폼에 훅 넘어갈까 봐 너무 걱정돼. 뭐내 개인 정보들 이미 다 넘어가 있고. 네. 네. 아, 그럼 이정모 관장님 지금 서울시립관장직이 시립과학관 관장이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 직이 1년 남으신 예, 거예요. 한 집도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관 1년 남은 동안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얘기하고 마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과학관이 전혀 새로운 과학관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자리를 딱 정착시켜야 돼요. 음. 다른 분이 사람들이 내부 직원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새로운 과학관의 모습이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서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미 따라하는 과학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다행입니다. 부분적으로 따라하는데 이게 전폭적으로 따라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뭘 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과학 언저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여전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는 네. 살아갈 거고 저는 글쎄요. 과학관과 관련된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방송도 하고 싶고요. 네. EBS PD들이 들어야 되는데 EBS에 네. 저 진짜 듣고 연락 많이 오시더라고요. 과학 프로그램 만들고 싶습니다. 게스트분들. 네. 게스트분들이 많이 섭외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정모 원장님 사실 저희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어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PD님 잘 들으셨죠? 예. 네. 내년부터 시간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또 책도 나오시잖아요. 네. 책 자주 나오죠. 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책이 좀 띄엄띄엄 한 석 달 간격으로 나와야 이렇게 네. 한 책을 쫙 열심히 홍보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책 3권을 동시에 해야 되는 이게 막중하시겠네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무슨 책 때문에 왔지만 헷갈릴 때 있어요. 어저께도 EBS 라디오 갔는데 네. 저는 이게 그 과학책 때문에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 때 간주했더니 거기도 저도 과학은 처음 어렵습니다만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진짜 과학을 재미있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 방송 소개해드릴게요. 네, 뭔가요? 저희 굉장히 재능 있는 에듀테이너가 나오시는데요. 유튜버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김아란 님이 나옵니다. 네, 이 책 제목이요.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복기. 제목 굉장히 기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복기. 그래서 이분 제가 팬이 돼가지고 정말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인 그런 캐스팅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네. 한 번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그거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보면 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딱 오는 네. 거죠. 어제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네. 재테크 영어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그것들이 산업이 큰 이유가 너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진짜 교포로 정말 발음 장난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창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이요. 네,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